제목 육남매의 맏딸, 진정한 내 사랑이 로맨스 스캠? 전라도 해남 바닷가 마을에 살던 시단이는 6남매 중 맏딸이었다. 아버지는 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고 어머니는 내 뒤로 동생 5을 더 출산하시느라 바빴다. 시단아, 학교 다녀왔으면 빈손으로 오지 마라. 부직갱이라도 하나 주워와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긴 시단이는 학교 가는 길에도 오는 길에도 늘 눈을 번뜩이며 쓸만한 것들을 찾아다녔다. 버려진 나뭇가지, 떨어진 과일, 심지어 남의 집 개가 물고 다니던 헝겊 조각까지도 말이다. 어머니, 이거 주워왔어요. 시단이가 내미는 작은 손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런 시단이를 보며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곤 했다. 우리 시단이 참 야무지다. 이 집안 기둥감이야. 시단이는 공부도 잘했다. 특히 수학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복잡한 계산도 머릿속으로 척척 해냈다. 선생님은 늘 시단이를 칭찬했고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도 보내고 싶다고 부모님께 간곡히 말씀드렸다. 시단이 같은 아이를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제목입니다. 하지만 시단이 밑으로 5명의 동생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난한 농가에서 맏딸 하나만 특별히 더 공부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집안 형평상 중학교까지만 보내는 것도 이미 큰 결심이었다. 시단이는 똑똑하니까 서울 가서 미용 기술이나 배워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16살 시단이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흘린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서울의 미용실은 시골 처녀 시단이에게는 다른 세상이었다. 화려한 파마 기계들과 각종 화장품들, 그리고 도시 아가씨들의 까칠한 성격까지. 처음에는 빗자루 잡는 것부터 시작했다. 야, 시다발이 시다나 물 떠와. 시다야, 머리 감겨줘. 시다야,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해. 시단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용실 바닥을 닦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먹는 것도 남의 집 식구들이 먹고 남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작은 다락방에서 홀로 지내며 밤마다 고향 생각에 베개를 적시곤 했다. 에이, 시골 것이 뭘 안다고 저리 꺼져. 선배 기술자들은 시단이를 무시하며 중요한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도 시단이는 군말하지 않고 묵묵히 견뎠다. 대신 어깨 너머로 몰래 기술을 훔쳐봤다. 손님 머리 감길 때, 파마할 때, 염색할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선생님들의 손놀림을 하나하나 머리에 새겨 넣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후에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연습했다. 빗질하는 법부터 가위 잡는 법까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익혔다. 야, 시다나.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원장이 시단이에게 가위를 쥐어줬다. 시단이의 손은 마법처럼 움직였다. 고향에서 동생들 머리를 깎아주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까? 첫 손님부터 만족스러워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시단이는 제법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만난 사람이 동우였다. 동우는 시단이보다 4살 더 많았고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짧았을 뿐만 아니라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불쌍한 청년이었다. 할머니도 가난해서 동우를 겨우 중학교까지밖에 보낼 수 없었다. 그래도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다. 시단씨, 제가 이런 몸이라 말하기가 못하지만 동우는 시단이 앞에서 늘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시단이는 그런 동우의 마음을 알아줬다. 오빠,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동우가 시단이에게 결혼을 신청했을 때 시단이의 부모는 펄펄 뛰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버지가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우리 딸을 그런 불구자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렸다. 시단아, 정신 차려라. 내가 아무리 착해도 평생 그런 사람 뒷바라지하며 살 수는 없어. 비록 중학교밖에 못 가르쳤지만 우리 딸은 서울 가서 기술도 배우고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을. 부모님은 며칠 동안 시단이를 설득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시단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동우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단이네 집 앞에서 기다렸고 부모님께 정성스럽게 인사를 올렸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도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와 정성을 보였다. 어르신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동우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가 몸은 불편하지만 시단이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죽어도 시단이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평생 고마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동우의 끈질기고 진실한 마음에 그리고 시단이의 완고한 고집에 부모도 결국 마음이 누그러졌다. 왜냐하면 동우의 몸이 불편한 것도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다. 시단아, 내가 너희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정 그렇게 살고 싶다면야.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그래,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그런데 결혼 후 시단이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동우는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시단이가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겨우 살림을 꾸려나갔다. 더 힘든 것은 동우의 신체적 불편함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부축해줘야 했다. 장 보러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시단이가 항상 옆에서 도와야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우의 괴팍한 성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더니 점점 시단이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 같은 불구자 마음을 뭘 안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화를 냈다. 밥이 짜다고 국이 싱겁다고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틈만 나면 잔소리였다. 시단이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당신이 나 같은 불구자하고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밖에서 다른 남자들 보면 한눈 팔고 싶지? 왜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세요? 시단이가 아무리 다정하게 달래도 동우의 성격은 나아지지 않았다. 자신의 불편한 몸 때문에 생긴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점점 커져서 시단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밤마다 시단이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한번 선택한 길이었고 동우도 나름대로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그러는 것임을 알기에 꾹 참고 견뎠다. 미용실에서 돌아온 시단이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동우는 더욱 비틀거렸다. 당신은 좋겠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는 이 집에 갇혀서 하루 종일 혼자. 그럴 때마다 시단이는 자신을 탓했다. 내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서러웠지만 동우의 아픈 마음도 이해가 되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날에는 동우가 원망스럽고 미워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린 두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큰아들은 겨우 10살, 작은 아들은 8살이었다.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집을 나갈 수 있겠는가? 내가 나가면 이 아이들은 누가 키우지?
사실 동우는 아이들에게도 그리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자신의 다리처럼 부렸다. 야, 큰 놈아. 물 떠와. 작은 놈아. 리모컨 가져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실수하면 독서를 퍼부었다. 이것들도 엄마 닮아서 멍청하네.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늘 속이 꼬여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말을 못 되게 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하면 놀기는 뭘 놀아? 내 아버지가 이 꼴인데 너희가 놀 자격이나 있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짓밟았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있을 때는 숨소리도 죽이고 지냈다. 하지만 시단이는 그런 동우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자신이 없으면 동우가 아이들에게 더 심하게 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했고 그 사람은 엄마인 자신밖에 없었다. 그리고 친정 생각도 났다. 우리 똑똑한 딸을 그런 불구자한테. 라고 반대했던 부모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지금 이혼한다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부모 마음에 다시 못 박을 수 없었다. 더구나 동생들이 모두 시단이가 보내주는 돈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둘째 순이는 고등학교에, 셋째 영희는 중학교에, 막내들까지. 시단이가 이혼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동생들 공부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 내가 선택한 길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책임져야 해. 시단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동우에게 화가 나도 꾹 눌러 참고 서러워도 혼자 속으로만 사겼다. 친정에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괜히 부모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역시 우리가 반대한 게 맞았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다. 그래서 고향에 갈 때마다 시단이는 억지로라도 웃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동우 오빠가 저를 정말 잘해줘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고향에서 연락이 왔다. 시단아, 미안하다. 넷째 시선이가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는데 돈이 없구나. 시단아, 막내 시영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단이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동우 몰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돈을 구해서 고향으로 보냈다. 미용실 사장님께 선불을 받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더 구해서라도 돈을 마련했다. 동우는 그런 시단이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또 친정에 돈 보냈지?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렇게 살 거야? 동우는 시단이가 친정에 돈을 보낼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시단이는 굽히지 않았다. 동우가 아무리 싫어해도 친정 식구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그 긴 세월 동안 시단이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미용실 일이 끝나면 집에서 전선 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고 아침에는 신문 배달까지 했다. 공중전화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홀서빙을 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남의 집 이사 도우미, 김장 품팔이, 제사 음식 만들기, 심지어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까지도 했다. 손발이 다 트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견뎠다. 동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제 살 길을 찾아갔다. 시단이의 두 아들도 장성의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이제야 좀 살만해졌다 생각도 가끔 들었다. 하지만 동우는 여전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괴팍스러워져서 하루 세 끼 밥을 차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성질을 부렸다. 밥은 언제 차려줄 거야? 배 고파 죽겠는데. 너나 먹어라. 맛도 더럽게 없네. 몸이 더욱 불편해지면서 시단이에게 의존하는 것도 많아졌다.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달라 하고 약 챙겨달라 하고 이것저것 다 시킨다. 그러면서도 고마워하지는 않았다. 이게 당신이 할 일 아니야?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시단이는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동우의 시중을 들어야 했다.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 든 동우는 더욱 손이 많이 갔다. 살면 살수록 불구자의 아내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더구나 시단이도 어느덧 5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졌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했고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다. 어느 날 시단이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피터 정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선생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한국이 그리워서 같은 한국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시단이는 처음에는 의아했다.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하며 무시하고 지웠다. 요즘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드린 피터 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문자로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만 한국 생각이 너무 나서 용기를 내어 연락드렸어요. 이번에도 시단이는 읽고 지워버렸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온 문자는 달랐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캐나다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다 보니 고향이 그리워서 연락드렸습니다. 만약 불편하시면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자를 읽고 시단이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다. 아,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 다음 문자는 더욱 정성스러웠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캐나다는 지금 저녁이에요. 한국의 아침 공기가 그립니다요. 선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단이는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대화였다. 계속 오는 정성스러운 문자에 시단이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저는 의사입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인들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더라고요. 매일같이 오는 따뜻한 메시지들. 비록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글 한마디 한마디가 동우와는 너무나 달랐다. 시단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다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단 씨 생각이 나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실 텐데 몸 건강히 챙기세요. 시단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여성이죠. 이런 분을 아내로 둔 남편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단 씨 혹시 많이 피곤하시죠? 당신처럼 착한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 자신은 돌보지 못하잖아요. 시단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시단이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평생 누구도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달랐다. 시단이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동우는 시단이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시단이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도 소중히 여겨주었다. 시단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몸 건강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시단이는 울컥했다. 아, 세상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시단이는 점점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치 평생 목마른 사막에서 단비를 만난 것 같았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다. 시단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꼭 만나 뵙고 싶네요. 저도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감사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피터 정 선생에게서 급한 문자가 왔다. 시단 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의료기기를 긴급히 들여와야 하는데 은행 업무가 복잡해서 며칠 돈이 묶여 있어요. 혹시 20만 원 정도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에 바로 돌려드릴게요. 시단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따뜻한 메시지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렇게 첫 송금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다시 문자가 왔다. 시단 씨 정말 죄송해요. 병원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져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대신 이자도 함께 드릴게요. 그리고 2달 후 민수 씨에게서 급한 문자가 왔다. 시단 씨 큰일 났어요. 제가 한국에 가져갈 선물들을 캐나다 세관에서 보냈는데 갑자기 세관에서 걸렸어요. 통관비를 지금 보내지 않으면 통관 절차가 복잡해진다네요. 통관비 80만 원을 내야 한다는데 지금 제 계좌가 동결되어서 사실 시단 씨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들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시단이는 마음이 뭉클했다. 자신을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 주다니. 그런 마음씨가 고마워서 통관비 80만 원을 보냈다. 한 달 뒤에는 더 절박한 상황이 생겼다. 시단 씨 정말 죄송해요. 병원 직원들 월급 날인데 갑자기 큰 환자가 들어와서 수술비로 병원 돈을 다 써버렸어요. 직원들이 가족들 생활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월급을 줘야 해요. 15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시면 다음 주에 꼭 갚아드릴게요. 의사로서 직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시단 씨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시단이는 민수 씨의 책임감에 감동했다. 환자를 살리느라 병원 돈까지 쓰고 직원들까지 챙기는 마음씨가 얼마나 훌륭한가. 150만 원을 보냈다. 그 다음 달에는 가슴 설레는 소식이 왔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시단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레어서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신용카드가 안 되네요. 캐나다 은행에서 해외 결제를 일시 중단한 것 같아요. 비행기표 값 200만 원만 잠깐 도와주시면 다음 주에 한국에 가서 바로 현금으로 갚아드릴게요. 시단 씨 정말 곧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시단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장 머리를 하고 시장에 가서 옷도 한 벌로 사서 마련해 두었다. 드디어 민수 씨를 만날 수 있다니. 200만 원을 보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지금까지 시단이가 보낸 돈들은 자그만치 5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어느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다. 시단 씨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곧 한국에 가서 모든 걸 정산하고 시단 씨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단은 피터정을 직접 만난다는 설렘에 가슴 부풀어 하던 때에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 심부름으로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들이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기계 속에서 통장이 계속해서 입출금 내역이 찍찍찍찍찍 길게 찍히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이상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큰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 왜 이렇게 여러 번 지출됐어요? 20, 50, 100, 50, 200. 5천만 원? 아, 그게 아니고. 캐나다에 사는 좋은 분한테 잠깐 빌려준 거야. 캐나다. 아니, 갑자기 무슨 캐나다? 어머니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고 정말 진실한 분이야. 곧 한국에 오신다고 하셨어. 아들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로맨스 스캠, 데이팅 사기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요즘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라고 했다. 온라인으로 감정적 관계를 쌓은 후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다. 엄마, 이거 완전히 사기야.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는 신종 사기. 그 사람 피터팬인지 뭔지 가짜라고. 그 순간 시다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 1,5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사실 시다니도 뉴스에서 로맨스 스캠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피터 정 씨는 달랐다. 정말 달랐다. 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다. 동우는 늘 차갑고 괴팍했고 아이들은 다 컸으니 엄마보다는 자신들 일이 더 바빴다. 친정 동생들도 시다니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지 고마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터 정 씨는 매일매일 시다니를 걱정해주고 시다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있을까? 시다니는 믿고 싶었다. 간절히 믿고 싶었다. 이 사람만큼은 진짜일 거야. 이 사람만큼은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 거야. 돈을 보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의심마저도 스스로 밀어냈다. 의심하기에는 피터 정 씨가 주는 따뜻함이 너무나 소중했다.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시다니는 자신이 바보였다는 것보다 세상에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현실이 더 가슴 아팠다. 그토록 간절히 믿고 싶었던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였다. 시다니는 며칠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자식들 앞에서 창피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스럽기도 했다. 아들들이 위로했지만 시다니의 상처는 깊었다. 평생 남을 믿고 살아온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힌 것이다.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 로맨스 스캠이라니. 모두 안전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